좋아요. 그러면 지문 볼게요. 화재 시 불꽃에서 방사되는 복사 에너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방으로 쭉쭉 퍼져나가는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에 걸쳐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감지기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꽃 감지기 아까 우리 예측하기 할 때 선택지에서 반복되는 거 본 적 있죠? 그렇다면 이런 장치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에 관한 정보를 주목하면 됩니다. 계속 봅니다. 불꽃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검출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장치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검출하는 거예요. 검출한 것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장치에 대한 이 정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놔야죠. 지금 우리 문제를 보면 선택지에 이 말을 살짝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지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읽을 때부터 이렇게 출제 요소가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잘 짚어놔야 됩니다. 자, 이 점 유의하고요. 탄소를 함유한 가연물이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 연소할 경우 자외선은 약 0.2 마이크로미터 부근의 파장에서 지금 이 부분 읽을 때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주목을 했어야 돼요. 파장이란 말. 우리 아까 그래프 봤을 때 그래프의 X축이 뭐였죠? 파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여러분이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의 X축이나 Y축 괜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걸 봤더니 적외선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자외선은 약 0.2 마이크로미터 부근의 파장에서 그 다음에 적외선은 약 2.7 마이크로미터와 약 4.3 마이크로미터 부근의 파장에서 최대 방사 강도를 나타내는 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방사 강도라는 것은 아까 뭐였죠? 그래프에 Y축이었잖아요. Y축이 바로 이 방사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래프를 우리 읽는데 필요한 정보구나. 그 문제 해결하는데 이거 가져다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기 정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지문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주목해서 짚어서 읽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외선, 적외선, 이 최대 방사 강도 우리가 짚었고요. 불꽃 감지기 내부의 센서는 센서가 역시 또 이제 출제 요소가 된다는 것 우리 아까 예측하기 할 때 파악했었는데 이 센서는 최대 방사 강도에 해당하는 불꽃의 파장을 감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방사 강도에 해당하는 불꽃의 그 파장, 즉 Y축의 값과 그 다음에 X축의 값 고려해서 이러한 지점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요 내용 또 역시 함께 주목을 해야 하겠죠. 이렇게 1문단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1문단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24번에 4번 선택지 같은 것 여러분이 금방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판단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풀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해설하는 거니까 지문 다 읽고 그 선택지 이제 마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는 광전자 증배관에서 전자를 증비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문단을 보면요. 자외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적외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2문단 시작할 때요. 자외선 불꽃 감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요. 어떤 구조일 것 같아요? 자외선 불꽃 감지기 설명했으면 그 다음 뭐 설명할 것 같아요? 적외선 불꽃 감지기도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용 구조까지 좀 파악하면서 읽었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 자외선 불꽃 감지기 이해를 해보면 이것의 센서는 광전자 증배관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 광전자 증배관 우리 아까 문제 예측하기 할 때 문제에서 그 문제를 미리 훑을 때 광전자 증배관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습니다. 선택지에 이 말이 여러 번 사용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출제 요소고 더군다나 25번 같은 경우에는 문두에 광전자 증배관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더 잘 표시해놓고 잘 이해를 해야 하겠죠. 전자를 증배한단 말이에요. 전자를 증배한다는 얘기는 전자를 여러 배로 늘린다는 얘기인데 광전자 증배관은 진공 상태의 유리관 이 장치는 진공 상태의 유리관이 있고요. 그리고요.
음극과 양극 그리고 그 사이에서 2차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인 다이노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어떤 장치나 기관을 설명하면 그 구성 요소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리관을 짚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와 관련된 정보들로는 어떤 말들을 특히 주목을 해야 하냐면 구성 요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들,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 나타내는 말들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유리관은 진공, 그 특징으로 이제 주목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음극과 양극을 구성 요소로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노드를 또 이제 구성 요소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중요하게 이제 여기 써야 되는 것이 다이노드의 역할입니다. 다이노드는 2차 전자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차 전자를 방출한다. 2차 전자와 관련된 정보는 다이노드와 이렇게 관련해서 제시가 돼야 적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이노드의 역할을 나타내는 이런 말 주목해야 됩니다. 당연히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빛이 입사하여 광전면인 음극에 도달하면, 빛이 자 이렇게 어떤 그 매질의 경계면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이 광전면, 자 여기 이제 도달한 것인데, 이 광전면이 구성 요소죠. 이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음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소 표시하고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 음극 표면에서 광전자가 이렇게 방출되는 것. 이렇게 빛을 쬐었을 때 광전자가 이렇게 방출되는 이 현상,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전 효과라고 한다고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방출된 광전자는 집속 전극에 의해 가속된 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전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집속 전극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이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표시하고 이것의 역할은 결국은 가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역할과 관련해서 이 말 주목하고, 그 다음에 제1 다이노드에 충돌합니다. 제1 다이노드 이제 이것이 또 구성 요소인데, 다이노드의 역할 뭐라고요? 여기서 이제 2차 전자가 이제 방출이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충돌했을 때 제1 다이노드에서는 충돌에 의해 보다 많은 전자가 방출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전자가 방출된다고 할 때 이 전자가 바로 어떤 전자겠습니까? 바로 2차 전자겠죠. 그런 생각 여러분 하면서 읽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읽을 때 여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읽을 때 사실은 또 여러분이 더 잘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었냐면 읽으면서 표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단계를 정확하게 딱딱 끊으면서 읽었습니다. 도달하면 있고요. 그리고 방출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출되는 것이 이제 광전효과라고 한다니까 여기까지 끊어오면 이제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출된 다음에 가속이 돼요. 그 다음에 가속된 다음에 제일 다이노드에 이제 충돌해가지고 보다 많은 전자가 이렇게 방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가속이 됩니다. 그리고 제2 다이노드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역시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결국 반복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이노드에서 충돌에 의해 보다 많은 전자가 방출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많아지고 계속 증배되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배되어 양극에 도달하기 때문에 미약한 빛이 입사하여도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결국은 증배돼서 양극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그 단계에 따라 그 내용들을 정확히 이제 이해하는 길 한 것이 되고요. 그러면 미약한 빛이 이렇게 상당히 큰 신호 전류로 되는 것, 그 원리 이해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미세한 자외선의 발생 유무도, 그렇죠, 아주 미세한 것을, 그죠, 뚜렷한 신호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감지할 수 있으니까 미세한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24번 문제 읽으면서 안 푸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전이면 이제 읽으면서 푸는 연습해야 됩니다. 적외선 불꽃 감지기에는 일반적으로 초전형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자외선 불꽃 감지기 이제 설명했고, 여기서는 적외선 불꽃 감지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외선 불꽃 감지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초전형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도 있냐면 특정 적외선 파장대의 빛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광학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이 정보는 광학 필터의 뭐예요?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광학 필터의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 선택적으로 수용, 이걸 주목하고 여러분 문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빨리 잘했어야 돼요. 지금 이 부분 주목하는 사람들은 선택지 판단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좋습니다. 기능 역할,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 주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 오른쪽에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 있으면 초전형 센서 이렇게 보고요. 그쵸? 네. 자, 여기 그림 이 구조 보고요. 여기 보면 뭐 흑화막 이렇게 구성 요소가 보이는데 이런 구성 요소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 봤더니 이제 흑화막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흑화막의 역할은 뭘까요? 일단 광학 필터를 통해서 여기 보면 특정 적외선 파장대의 빛, 자, 선택적으로 이제 통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통과가 되면 적외선은 센서 표면의 열 흡수막인 이 흑화막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초전체의 온도를 상승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흑화막이라는 이 구성 요소는 결국은 초전체의 온도 상승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흑화막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로 좀 이렇게 주목하는 읽기를 해야 했던 것이지요. 초전체는 온도가 이제 변하면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 2-2는 초전체의 이제 분극 변화인데 안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있고 이 안쪽에 이제 플러스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이쪽에 또 플러스가 있고 해서 이렇게 분극이 돼 있어요. 극이 나누어져 있어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극이 나눠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런 분극된 것이 지금 여기 줄었죠. 줄고 지금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서로 나뉘어 버렸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에 대한 이해 글로 해 볼게요. 자, 여기 먼저 여기 앞부분의 끝을 보면 온도가 변화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기술 지문 읽을 때는요. 인과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해줘야 되고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중에 대표적인 정보가 바로 원리에 관한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 온도가 변하면 이거 주목하고 그에 따라 자, 결과 뭡니까? 온도가 변하면 자, 뭐뭐면 뭐뭐다? 분극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분극이 변한다라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이 다음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 분극이란 하면서 이제 분극의 개념부터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림 2-의 A와 같이 음전하와 양전하가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확인했던 것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음전하랑 양전하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가 결국 뭡니까? 분극이란 얘기예요. 특히 외부의 압력이나 전기장의 영향 없이도 분극이 유지되는 현상을 이렇게 이런 것들 영향 없이 분극이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켜 자발분극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왜 밑줄 쳤는지 알겠죠? 자, 이 자발분극이란 말에 개념 제시한 겁니다. 초전형 센서의 초전체로는 자발분극 특성을 가지는 물질인 강유전체가 주로 이제 활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전체로 이 강유전체가 이제 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전체라는 것은 구성 요소니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 읽을 때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보세요. 초전체 이렇게 구성 요소를 짚으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강유전체가 사용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짚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초전형 센서에 적외선이 입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적외선 이 빛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이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강유전체 구성 요소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강유전체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원인 결과로 계속 이제 그 인과관계 유의하면서 읽어야 돼요. 단계 끊으면서 자, 온도가 상승해서 자발 분극의 크기가 감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발 분극이라는 게 뭐예요? 분극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스스로 이 자발적으로 분극이 유지되는 건데 그럼 분극이 유지되는 그 크기가 감소를 해요. 그 결과 그림 2-2의 B와 같이 전기적인 평형이 무너져서 결합할 상대가 없는 어떻게 됩니까? 부유전하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유전하 그림에서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유전하
부유전하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유전하가 이렇게 발생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러한 이 부유전하가 이동함에 따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바로 이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단계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입사하면 강유 전체 온도 상승하고 자발 붕괴 크기 감소하고 전기적인 평형 무너지고 부유전하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결국 흐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결국은 전국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기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결국은 화재가 일어난 것을 감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이렇게 단계를 끊으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술 지문 어떤 말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쌤이랑 좀 같이 해보니까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죠. 이렇게 이런 말들 주목하면서 읽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강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스스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 방법들을 읽는 것이 여러분 좀 몸에 배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다음에 좀 유사한 이런 패턴의 지문이 출제가 되면 그 지문을 지금 내가 그 방법 익힌 대로 읽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다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훈련을 많이 해줘야 돼요. 한편 불꽃 감지기의 감지가는 거리는 화염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화재원이 감지기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화염의 최소 크기 또한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 이렇게 비례관계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해를 합니다. 출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염의 최소 크기, 자 이것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는 결국은 이거는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 방법을 지시하는 데 있어서 사례까지 지시하고 있으면 이건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자 20m 거리에 있을 때 0.1 제곱미터 크기의 화염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이때 화재원을 40m 위치에 두게 되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2배로 뭐였던 게요? 멀어진 거죠. 그렇다면 2배로 멀어졌으니까 지금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야 한다고 했으니까 2배로 멀어졌으니까 제곱이면 4죠? 그러면 4배. 4배로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0.4로 이 0.1 값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20m가 이제 이번에는 10m가 된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줄었네요. 그러면 이거 2분의 1로 줄은 것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건 결국 4분의 1이죠. 그렇다면 자 여기 요 0.1의 4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1의 4분의 1이면 0.02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사례를 이 원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